제가 두 번째 발제는 면역력 증가를 위한 운동 처방에 대해서 고덕한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고덕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세미나 자리에 여러분들 얼굴 뵙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 관계로 그러하지 못한 점 깊은 사과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그 주제 내용은 면역력 증강을 위한 운동 처방입니다.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구성을 했고요. 면역력 증강을 위한 운동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처방, 면역력 증강을 위한 근력 운동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증강을 위한 운동에 관한 연구는 앞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엔 이 중등도 운동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심한 운동이 면역 세포들의 활동을 억제시킨다 라고 해서 제이곡선 이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결국엔 이 중등도에 대한 정확한 운동 강도가 문헌이나 실험 논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를 띠우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미국 스포츠의학회 9판과 10판에 나오는 그 각 질환에 대한 그 운동 처방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HT에는 이제 고혈압을 말하고 고혈압과 관련된 운동 처방에 대한 권고 사항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당뇨 같은 경우도 빈도, 강도, 시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처방에 대한 권고 사항. 그다음에 고지혈증과 관련된 운동 처방에 대한 권고 사항도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암과 관련된 고려 사항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면역력 증강을 위한 운동 처방에 대한 교과서적 고려 사항은 없었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따른 리뷰 논문이나 실험 논문에서 설명하는 그런 운동 처방에 대한 FITT는 조금씩 달랐고, 제이커브 이론에 입각해서 중강도의 운동이 운동 처방의 시작이다라는 단서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하나의 연구는 이제 고령자의 운동과 면역 시스템이라는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이익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테이블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문구는 유산소 운동과 관련되는 권장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대 심박수의 40% 정도로 시작을 하고 운동 시간은 5에서 10분부터 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정리 운동과 준비 운동을 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도 40에서 50% 정도의 최대 무게의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하고 주동근과 기랑근의 그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저항에 대해서 약간의 무게씩 증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조금 약간 브로드한 그런 처방 내용이 이제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통일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체가 좋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체의 좋은 기능은 결국 그 운동 입장에서는 운동도 또 하나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강도도 물론 그러하지만은 이 운동을 점진적으로 강도, 시간 같은 것들을 증가시켜주는 프로그레션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면역력 증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결국 어떤 질환에 대한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 관한 공통적인 이제 컨센서스는 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어느 한 가지만 운동하는 것보다는 병행해서 하는 것이 면역력 증강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력 증강을 위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운동 강도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건강한 사람이 그것과 동일하고 운동 강도에 대한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좀 오늘 다룰 것이고,
이제부터는 유산소 운동에 대한 몇몇 이론들과 관련 문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 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팩시트시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산소 운동 신체 활동률을 보시면은 실천율을 보시면 2018년도 자료에서 남자는 51%, 여자는 44%의 유산소 운동 실천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14년부터 조사된 그 유산소 운동 실천율에 비해서 점증적으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남자 11%, 여자 10.7% 정도의 실천율이 감소됐다라고 해서 유산소 운동의 실천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추세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50에서 59세에 그 중년층의 그 나이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 신체 활동률의 변화가 좀 컸습니다. 많이 운동을 안 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가이드라인 9판에 나와져 있는 유산소 운동의 일반 지침인데요. 운동 처방과 관련된 일반 지침서를 보시면은 FITT-VP라고 해가지고 운동의 빈도, 강도, 시간, 유형, 운동량, 패턴, 진도의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히 보시면 빈도는 일주일에 5일 이상 해주는 것을 권장을 하고 운동 강도는 중강도 그리고 혹은 고강도 운동을 권장을 하고요. 운동 시간은 30에서 6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 또는 20에서 60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운동 타입은 대근육을 동원하는 규칙적이고 목적을 갖는 운동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운동의 볼륨은 운동의 총량을 말하는 것인데 시간 곱하기 빈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은 주당 500에서 1000매치 정도 매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 볼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운동 패턴은 하루에 1회 지속적으로 하거나 혹은 1회 소요 시간이 10분 이상 되는 경우라면 하루에 여러 차례 실시를 해서 운동량을 맞춰줘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진도는 시간 또는 강도를 조정하여 운동량을 서서히 점증시키는 것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운동 강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강도 설정하는 방법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산소 섭취량을 가지고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대 심박수를 가지고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 예비 심박수를 가지고 운동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산소 섭취량은 그 사람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운동부하 검사가 되겠고 운동부하 검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자전거나 걷기 검사를 통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섭취량에 의한 추정 방식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그러한 게 보시는 그래프처럼 산소 섭취량의 증가에 따라서 하트레이트도 같이 선형 관계로 증가하기 때문에 산소 섭취량을 굳이 측정하지 않아도 심박수를 가지고 운동 처방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박수에 의한 처방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최대 심박수를 가지고 처방을 하는 방법, 예비 심박수를 가지고 처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대 심박수는 나이에 220에서 나이를 뺀 것이 최대 심박수고 거기에 운동 강도, 예를 들어 내가 50%로 하겠다라고 하면 0.5를 곱한 게 목표 심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안정시 심박수라는 게 다릅니다. 60에서 100박 정도가 그 사람의 안정시 심박수 범위인데요. 그러면 그 안정시 심박수가 다르게 되면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예비 심박수, 올라갈 수 있는 한계의 예비 심박수 값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 심박수를 가지고 처방을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예비 심박수의 운동 강도를 곱하고 다시 안정시 심박수를 곱해서 운동 강도에 대한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가인지도에 의한 설정 방법이 있는데요. 자가인지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피로에 근거해서 운동의 힘들기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목표 심박수와 함께 사용을 하면 강도 조절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겠고, 또한 심박계가 없다면 혹은 혈압약이나 심장약 같은 그런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심박수를 가지고 처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가인지도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P에 따른 심박수 강도 결정법은 어, 심박수나 매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 멈춘다든지 하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인지도 12에서 16 정도의 스케일이 하트레이트 리저브의 40에서 84%에 해당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운동을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보그의 자가인지도 척도입니다. 보통 6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임상에서는 9부터 시작을 하는 게 보통적이고, 9가 가장 쉽다고, 그 다음에 11이 가볍다, 13이 약간 힘들다.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12에서 16 정도, 약간 힘들기 이전부터 힘들기까지의 운동 강도가 적절한 방법이라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면역력 증강을 위한 운동 처방은 일반인의 그것과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인에게 권장되는 운동 시간과 빈도는 보시는 것처럼 50에서 60분 정도의 1회가 필요하고, 운동 빈도는 3에서 5일.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주당 2000칼로리 정도를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역으로 3,500, 4,000칼로리를 초과하는 운동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 2에서 300분 정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개념이 아니고 주 2에서 3일 정도 원RM의 60에서 70% 정도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당 2000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어, 일단 정확한 운동량과 운동 강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보시는 플로어를 보시면 일단 하고 있는 운동의 매치값을 알아야 됩니다. 매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활동 강도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의 지표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가만히 있는 휴식 상태에서의 산소 섭취량을 3.5ml per 킬로그램 per 미닛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를 1매치로 환산을 해서 운동 강도에서 3매치 미만이면 저강도로 보고 있고, 3에서 5.9매치면 중강도로 보고 있고, 6매치 이상의 강도일 때는 고강도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증강을 위한 운동 처방은 3에서 5.9매치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치값을 알았으면 분당 칼로리를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분당 칼로리를 계산하는 공식은 어, 매치에 3.5를 곱하고 그 사람의 체중을 곱해서 200으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매치에 해당하는 속보 걷기로 70kg 남성이 운동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계산 공식에 따라서 4 곱하기 3.5 곱하기 70을 해서 분당 칼로리 소비량은 4.9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당 2000칼로리라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게 되면 일주일에 속보로 408분을 걸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당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한 운동 처방 방법도 존재하고요. ACSM 가이드라인에는 면역력 증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 처방 강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체력 수준이 낮은 고령자 혹은 면역이 약한 자에게 최소 운동 강도는 예비 심박수의 45%로 설정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인 경우에 안정시 심박수가 70박이라고 하면 0.45 운동 강도를 곱해서 110박의 목표 심박수로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던 그 주당 칼로리를 소비하기 위해서 4매치로 408분, 그리고 심박수에 따른 운동 강도로 110박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칭이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칭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운동 강도나 운동 시간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에 관련된 다른 유산소 운동의 효과들을 보시면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시켰을 때 면역 반응의 차이를 확인한 논문인데요. 유산소 운동의 강도, 유산소 운동만 시킨 집단을 A 집단으로 놨을 때 40분 트레드밀 걷기를 시작을 했고, 초기 3개월은 60에서 70% 정도로 운동 강도를 설정을 했고요. 이후 3개월은 70에서 80% 정도의 최대 심박수로 운동 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널에 나와져 있는 실험 논문의 실험 운동 강도들이 무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 혼동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시킨 집단은 역시 40분 운동을 시켰고, 그다음에 8에서 12회, 그리고 60초의 휴식 시간, 그리고 원RM의 60에서 80%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시켜서 결과를 봤더니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면역 인자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근력 운동을 시킨 집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두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어, 유산소 운동을 시키는 것이 면역의 증강을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유산소 운동 강도에 따른 이제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유산소 운동을 40%, 50%, 60%의 강도로 운동을 시킨 집단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콜 결과를 바로 보시면 40, 50, 60% 강도에서 성장 호르몬은 모두 증가를 했고 코르티콜은 모두 P값이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NK 세포나 T4, T8, 그다음에 이 T8과 T4의 비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50에서 60% 정도의 운동 강도를 설정을 했을 때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고 40%의 저강도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그럼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의 운동 강도는 최소 50%는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논문을 보시면 이제 이 논문은 유산소 운동을 50%로 시킨 집단과 70%로 시킨 집단이 300칼로리를 소진했을 때의 면역 반응, 그리고 600칼로리를 소진했을 때의 면역 반응을 각각 다른 운동 강도로 실험을 한 연구입니다. 결과를 바로 보시면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강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결국에는 300칼로리보다는 600칼로리를 소비하는 것이 면역 반응에 더 좋다. B세포도 마찬가지고 NK세포도 마찬가지로 운동 강도보다는 에너지 소비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그런 논문입니다. 유산소 운동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에 대한 그런 몇몇 문헌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국권형 자료에서 보시면은 근력 운동의 실천율은 유산소 운동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남자 31%, 여자 14.9%인데 이 근력운동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실천율은 많이 낮고 역시 5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서는 약간의 그 실천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50대에서는 운동률이 낮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력 운동을 실천한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우울병이나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의 유병률이 낮다라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력 운동 일반적인 지침인데요. 근력 운동은 가장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빈도는 주에서 2, 3일 정도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 무게를 특정 횟수, 특정 세트로 들어올리고 내려서 근육의 수축력을 동원시켜서 근육 발달을 하는 것이 근력 운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에 대한 그런 레코멘트는 없고 운동 형태는 대근육이 동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반복 횟수는 8에서 12회 정도를 반복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세트 수는 2에서 4세트 정도가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휴식 시간 세트당 2에서 3분 정도 역시 점증적으로 부하를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운동 지침이 되겠습니다. 근력 운동의 강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RM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원RM은 리피티션 맥시멈이라고 해서 최대 들어올릴 수 있는 한 번에 최대 들어올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100%의 원RM으로 운동을 했을 때 반복 횟수는 1, 2회, 90%의 운동으로 했을 때 3에서 5회 이런 식으로 이제 원RM에 대한 각각 운동의 목표가 효과가 어, 90% 이상으로 운동을 했을 때는 근력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근비대를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면 75에서 85%, 지구력이
지구력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면 70% 이하의 운동에서 반복 횟수를 여러 번 해줌으로써 운동의 목표 설정에 따라서 운동을 달리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원RM을 측정하는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요. 직접법은 말 그대로 한 번 들어 올리고 5분간 휴식을 주고 다시 또 한 번 들어 올리고 해서 직접 그 사람의 최대 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간접법을 사용을 하는데, 간접법은 보통 그 사람이 들어올릴 수 있는 7, 8회 정도의 운동 횟수에 해당되는 무게를 설정을 해서 그 해당 횟수만큼 들어 올려서 횟수에 0.25를 곱하고 해당한 무게를 더한 값이 W1입니다. 이 W1과 원래 들어 올렸었던 원무게를 더하면 간접적인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력운동 부분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면역을 위한 대상자가 노인이라면 근력운동을 처방할 때는 굳이 고강도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노인과 젊은 사람의 근력운동을 했을 때 60에서 90%의 운동을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운동 강도가 증가가 돼도 노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의 합성률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50%나 60이나 90%나 단백질 합성률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노인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운동 이후에 단백질 합성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강도로 한다라고 해도 한두 시간 지났을 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률이 높아지지만은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근력운동 강도를 50%의 저강도로 통일을 했고 운동 속도를 어, LST 집단이라고 해서 이제 3초 컨센트릭 이센트릭으로 운동을 시킨 느리게 운동시킨 집단, 그리고 보통 속도 1초씩 컨센트릭 이센트릭으로 운동을 시킨 보통 속도의 운동 집단으로 12주간 주 2회 근력 운동을 체크를 해서 보았더니 빨간 박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육의 단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 천천히 한 집단이 보통 속도로 한 집단보다 더 좋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요. 파란색 박스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느린 집단과 빠른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RM의 차이는 없이 두 집단 모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등척성 근력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한 집단에서 더 좋은 큰 효과를 보였다. 결국에는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게 노인에게는 안정성도 좋고 근육의 합성도에도 큰 차이가 없고 그것이 면역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안전한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테이크홈 메시지를 간단히 좀 보시면 면역력 증강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 처방이 부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건강한 사람의 일반적인 운동 처방을 따르고 중강도로 시작을 하고요. 20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 운동 시 소비되는 최소 칼로리 양이고 주당 운동 시간 200분이 되겠습니다. 또 50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의 초기 강도가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점증적으로 증가를 시켜주고, 유산소 운동은 시간을 증가시키고 근력 운동은 로드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체에 무리가 되는 운동은 개인적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주당 3,500칼로리를 초과하는 운동은 혹은 근력 운동 원RM 80% 이상의 운동은 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덕한 연구원님, 좋은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면역력 증강을 위한 운동 처방 주제로 저희가 실제로 지금 운동 강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내용 하나하나 특히 유산소 그리고 근력 운동 처방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